요즘 세상도로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 사시는 60 넘으신 형님 한 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차리셨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 하셨겠지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장사가 잘 안 돼서 2년 만에 문을 닫으셨대요. 정말 힘든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에서 형님, 그래도 돈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에 마음 약해져서 여기저기 빌려주셨다가 그게 그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으셨답니다. 지금은 당장 병원 갈 돈도 걱정이시고 하루 세끼 밥 챙겨 드시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 전화 한 통 없던 그런 씁쓸한 기억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에 살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팍팍한 세상일수록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고들 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볼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퇴근길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건설회사 부장 이광수 씨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다. 시멘트 냄새와 안전모 자국이 그의 인생의 흔적이었다. 30회 넘게 버틴 끝에 작년 봄 드디어 정년을 맞았다. 그날 부서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던 순간 이 부장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손에 쥔 퇴직금 1억 3천만 원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큰돈이었다. 아내 박미정은 늘 그랬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한켠을 간지렸다. 남들은 벌써 제주도 펜션이다, 전원주택이다 하며 노후를 지른다는데 자신만 여전히 낡은 운동화 신은 제 현장을 떠돌던 게 떠올랐다. 그는 퇴직 직후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처음엔 소박했다. 10년 넘게 타던 차를 국산 중형 SUV로 바꾸고 결혼식장 갈 때마다 남들 눈치 보던 낡은 양복 대신 깔끔한 새 정장을 맞췄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의 손목에 걸린 은색 시계. 20년 전 첫 승진하던 날 선물 받은 낡은 시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문득 창피하게 느껴졌다. 이제 좀 좋은 거 하나 차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는 결국 60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구입했다. 시계를 찾던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다. 그 순간 보여주는 삶이 시작된 줄은 몰랐다. 이광수 씨의 집은 30평 남짓한 아파트. 퇴직 후 그가 가장 자주 드나들게 된 곳은 동창 모임 단톡방과 골프 연습장이었다. 퇴직 전엔 늘 바빠 핑계대고 빠지던 모임들.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 불러주는 대로 나갔다. 야, 부장님 되더니 분위기 달라졌네. 퇴직금 좀 받았나 봐. 얼굴에 여유가 있어. 그 말들이 농담 같았지만 그는 은근히 뿌듯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요즘 들어 지출이 좀 많아진 거 알아요? 괜찮아. 이럴 때 좀 써야지. 평생 허리띠 졸라맨 인생인데 그가 알지 못했던 건 그 이럴 때 좀 써야지가 서서히 무너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정석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광수야. 너 건설 쪽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창고 하나 임대해서 자재 유통하려는데 조금만 도와줘라. 이자도 쳐줄게. 오랜 친구였다. 30년 인연. 군대 제대 후 가장 먼저 결혼식 축의금을 보탰던 친구였다. 광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유난히 간절했다. 얼마면 되는데? 5천만 원이면 돼. 3달만 빌릴게. 그는 시계를 바라봤다. 반짝이는 시계 바늘이 그래도 넌 여유 있는 사람이지라며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결국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하게 연락이 끊겼다. 전화하면 지금 바빠. 나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 퇴직 소식이 돌면서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형님, 애가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요. 삼촌, 사업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확실한 투자예요. 그는 원래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직장에서 후배들 부탁도 다 들어주던 성격이었다.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야지. 그렇게 흘러간 돈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 6천만 원이 넘었다. 통장은 빠르게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형님 최고예요. 정말 의리 있으십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요? 금리 올랐다고 주식도 떨어지고 아빠 돈 괜찮아요? 그는 허허 웃었다. 괜찮아. 아빠 아직 남은 돈도 있고 사람들은 다 돌려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은 말이야 상황 바뀌면 언제든 달라져요. 너무 믿지 말아요. 미정아, 내가 언제 남 좋은 일 하고 손해본 적 있어? 그는 그 말에 잠시 얼굴을 굳혔다. 2달 후, 정석진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사업 망해서 연락 못했다는 한 줄짜리 문자. 그 뒤로는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익십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친구잖아. 언젠간 갚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서랍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 시계,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쯤 할까? 그걸 왜 팔아? 여보, 이제 우리 생활이 문제잖아요.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시계는 그에게 자존심이자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시계조차도 허세의 흔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골프 모임도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 연락을 끊자 세상도 함께 조용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 안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퇴직 후 반년 만에 그는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하니 앉았다. 남은 돈은 고작 320만 원. 아내는 식탁 위에 노인영양제 병을 치우며 말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베풀어요. 이젠 우리도 지켜야 할 때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짹짹짹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간의 자신의 허영을 꾸짖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2025년 10월, 이광수 씨의 집은 묘하게 적막했다. 딸 하나는 결혼 후 연락이 뜸했고 아내 미정 씨는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반찬 2가지가 놓였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요즘 왜 이렇게 반찬이 단촐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요. 이게 제일 마음 편해요. 아내는 짧게 답했다. 그 말에는 이제 그만 좀 써라는 무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억울했다. 내가 평생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한숨만 길게 뱉었다. 며칠 후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우연히 아내의 노트를 보았다. 표지에는 생활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1장, 2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갔다. 전기요금 연체, 관리비 미납, 병원비 미지급, 그리고 마지막 장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광수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믿을 돈이 없다. 그는 노트를 덮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다. 낡은 시계 초침이 또 짹짹짹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심장에 박히듯 들렸다. 며칠 후 그가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금매 아파트, 가격이나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들 힘든가 보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도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아니세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과거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다. 오랜만이네요. 요즘도 골프 치세요? 아니, 요즘은 그냥 집에 있지 뭐. 아, 그러시구나. 형님, 그런데 혹시 후배의 눈빛이 묘했다. 혹시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귀에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짹, 짹, 짹.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나도 요즘 빠듯해서 말이야.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말을 했다. 그건 그가 평생 처음 꺼낸 방어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손해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3년 동안 도와준 사람 중 돈을 돌려준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요즘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결국 아내의 말대로 남은 집 한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손목의 시계를 잠시 바라봤다. 그 시계 안에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부장 이광수라는 이름표가 조용히 녹슬고 있었다. 그는 문득 딸 하나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하얀 드레스 입은 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아빠처럼 살지 마라. 아빠는 평생 남들 눈치보다 늦게 철들었다. 그때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겨울. 그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동창 모임에서도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고 비싼 식당 대신 근처 국밥집에서 후배를 만나 밥을 사줬다. 후배가 물었다. 형님, 예전엔 우리한테 늘 한턱 내시더니 요즘은 그러시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땐 내가 잘못된 부자였거든. 이젠 그냥 조용한 가난뱅이야. 그 말에 후배는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그는 시계를 벗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대신 딸이 선물한 1,000원짜리 고무줄 시계를 찼다. 초침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시계였다. 그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누구의 부탁도 기대도 시기심도 없는 조용한 시간. 그에게 그것이 진짜 부의 증거였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다. 목사가 설교 중에 말했다. 남을 도와줄 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 베풀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만든 씨앗이었다는 걸. 예배가 끝나고 그는 교회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다. 얼마냐고? 단돈 1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시간이 참 천천히 가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국 끓여놨어요. 식기 전에 얼른 와요. 그래, 미정아. 이제는 따뜻할 때 먹자.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시계 초침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정석진이 나타나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야 내가 진짜 편해졌거든. 다음 날 아침 해가 들이치는 거실에서 이광수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의 삶을 조용히 지켜내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조용한 마음. 그가 잃은 건 돈이었고 그가 되찾은 건 평안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박정우 씨와 아내 윤선희 씨는 조용히 살고 있다. 정우 씨는 젊은 시절 지방 세무서에서 35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크게 벌지도 않았지만 남들처럼 대출에 쫓기지도 않았다. 그의 인생 철학은 늘 한결같았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형편 안에서 살자.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묻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대신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는 늘 말했다. 내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보험이지. 퇴직 첫 해, 주변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형님, 이제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 시간도 돈도 여유 있으시겠다. 여행 좀 다니세요.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여행은 나중에 건강할 때 가면 되죠. 지금은 집 평수 줄이고 살림 줄이는 게 먼저예요. 그 말대로
부부는 퇴직 직후 32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양주 외곽의 24평 임대 아파트로 옮겼다. 아내는 처음엔 서운해했다. 여보, 이 나이에 임대 아파트라니 창피하지 않아요?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다. 남들이 우리 창문 안 들여다봐요. 내가 편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후에 적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허영심이라는 걸.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늘 비슷한 질문이 돌아왔다. 요즘 뭐 하세요? 연금 얼마 받아요? 그 돈으로 버티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뭐,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다들 뭐라 그래요? 그냥 돈 얘기뿐이야. 다들 불안한가 봐. 그의 대답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 시절은 2025년 초,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였다. 은행 이자율은 조금 내려갔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만 갔다. 정우 씨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 아침을 신문 읽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오후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1시간씩 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밥을 철저히 지켰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아내 생일에만 했다. 그의 검소한 생활은 주변에도 알려졌다. 교회 친구들이 그를 짠돌이라 놀릴 때도 있었다. 아니, 박 선생. 평생 일했는데 그 정도 쓰면 되지 않아요? 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욕심이 늘면 고생이 따라오잖아요. 그는 자신이 과거에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퇴직 후 돈을 한꺼번에 쓰고 자식에게 퍼주다가 스스로 공경에 빠진 이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장님들처럼 살지 말자. 하지만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아들 진우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다. 그는 부모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당분간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그때 아내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아빠가 도와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지 잠깐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통장에는 비상금 800만 원이 있었다. 그 돈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300만 원만 송금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우야, 돈보다 중요한 건 너의 책임이야. 아빠는 널 믿지만 너의 삶은 너가 꾸려야 해. 그 말에 아내는 놀란 듯 물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애가 자립하지. 우리가 평생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돈을 주는 대신 책임을 남긴 것 같았다. 그 무렵 동창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정우야, 나 이번에 투자 하나 하는데 확실하대. 수익률이 15%야. 너 공무원 출신이라 이런 데 관심 없지? 정우 씨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는 그런 확실한 건 무서워서 못해. 그 친구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그 구식 마인드냐? 그래, 덕분에 아직 밥은 먹고 살아. 몇 달 뒤 그 친구는 뉴스를 장식했다. 불법 투자 피해자 1200명 중 1명, 수억 원을 잃었다고 했다. 정우 씨는 기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건 변하지 않네. 그해 여름, 그는 동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봉사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 도서관 안내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권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봐. 돈보다 값진 건 배움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그를 박 할아버지라 불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이제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게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루가 길어졌어요. 그날 밤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시계는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소박한 삶의 속도를 닮은 시계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불안은 있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그는 아내 몰래 요양보험과 실손보험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 내역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통장 잔고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해버리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조심스러운 성격은 때로는 외로워 보였지만 그의 노후는 흔들림 없었다.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박정우 씨가 택한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사례는 우리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래의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삶이 현실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가 여전히 견고합니다. 통계청 및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고령층의 빈곤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은 약 39.8%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은 2년 연속 악화 추세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가난한 노인들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 유지 단계에서 이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빈곤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가 자산 보유와 심리적 안정감의 관계를 조명해 왔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는 금융자산이 적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영향은 소득 수준을 통제한 뒤에도 남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히 월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노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과시적 부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 연구도 있습니다. 어느 연구는 SNS상의 화려한 부, 명품, 고급 여행 사진이 노출된 경우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적대감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보여주려는 삶이 타인의 눈에는 장식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교, 불안, 거리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부의 존재가 단순히 자선이나 기부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글로벌 연구는 객관적 부와 주관적 재정 만족도가 클수록 기부나 봉사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상관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부가 무조건 과시적 소비로만 흐르지 않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이처럼 국내 통계 지표는 노년층의 빈곤 위험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현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해외 및 심리사회 연구들은 자산의 안정성, 비교 심리의 위험성, 부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린 두 사례, 몰락한 이광수 씨와 절제하며 남다른 평온을 유지하는 정우 씨는 단순한 개인 이야기라기보다 이 통계와 심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이며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트로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현실들을 봤죠. 그렇다면 이 비참한 실패의 길 대신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미 몇몇 제도들을 시행 중이고 이를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병원,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노후의 질병 돌봄 부담으로 자산을 급격히 축소하는 위기를 다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층이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노인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무료 예방접종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노후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고 고정 지출에서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확대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문턱 완화도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나라가 보완소득이나 사회연금 강화 정책을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보충소득 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해 노인의 빈곤율과 식량 불안정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다극연금 시스템 체계에서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상업연금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인 노인 가구의 다차원 빈곤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방식을 참고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층 연금 체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강화와 함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충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노후 리스크 대비 보험 상품 활성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순환 가능한 복지펀드를 구축할 수 있고,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친화 도시 조성, 노인 참여 정책 설계, 노인복지 서비스의 민관 협력 확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정책의 실행력과 감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복지 설계, 복지 수혜자 피드백 시스템, 지역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정부 지자체 정책과 해외 성공 모델을 통합해 본다면 단순히 조용히 사는 법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지지 체계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개인의 삶 이야기지만 이 삶들이 모여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릴 이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책들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겠어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심을 닮았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을 흔들지만 조용히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 하나로도 이미 부유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은 돈을 드러내며 세상의 시선을 좇았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 시계를 팔아야 했고, 또 한 사람은 낡은 벽시계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택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이 인생의 향기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두 길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조금 누리고 싶다 는 마음과 그래도 내 형편 안에서 조용히 살자 는 마음 사이에서요. 그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걸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값, 연금, 잔고, 자식의 직장,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받는 시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 손의 온기, 그 눈빛의 따뜻함이 진짜 부의 증거 아닐까요? 이광수 씨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지만 결국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박정우 씨는 돈을 감추며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그를 진심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었는가입니다. 많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기 위한 베품은 결국 허기만 남깁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끝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허무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남들이 몰라줘도, 가족이 몰라줘도 당신이 버텨온 그 세월이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삶은 여전히 버겁고 세상은 여전히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만은 조용히 단단히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낡은 가방을 그대로 들고 출근하더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돈은 인생의 연료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당신의 삶이 조용할수록 그 안의 평온은 더 크게 자라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부자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걸어온 게 맞나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부수대라 일하며 쌓아 올린 삶인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저만큼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았던 기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거둔 결실과 단 한 사람의 거대한 행운을 섞어버리면 대부분의 성실한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손때 묻은 낡은 가방 안에는 아직도 빛바랜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청춘을 바친 일터의 문을 열어주던 저에겐 훈장과도 같았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달아빠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삑 소리와 함께 굳건히 열리던 그 쇠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 앞에서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1살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레 건네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온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의 말없는 걱정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딸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새로 찍을 이력서 사진은 꼭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요. 애써 감추려는 가족들의 깊은 시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속 뉴스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억울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셈을 해보았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300만 원을 벌어도 단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3천만 원을 벌면 평균은 570만 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더군요. 그 허망한 숫자 앞에서 제가 지켜온 삶의 가치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얇아지는 잔고처럼 제 마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아이들 용돈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마치 배 밑바닥에 난 작은 구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을 입었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에서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던데 야간 순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주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덜 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팍에 매달린 낡은 사원증 대신 이제는 김민준 석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어린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순찰 도실 시간입니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두 발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늘어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는 달아빠진 행주를 몇 번이고 빨았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버스 두 정거장쯤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것까지 줄여야 해? 그럼 지금은 아껴야지.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노를 저으라며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가 술 기운을 빌려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얼마나 버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빠 인생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뜨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원증을 가만히 눕혀두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지우지는 않되 더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한자 한자 눌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손잡고 산책하기,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남은 절반은 바로 그 온기로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반, 지하 1층 기계실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파이프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맺혔다 사라집니다. 순찰 동선의 마지막 코너를 돌자 우편함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간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203호. 서툰 필체가 어딘가 덜컹거리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손끝의 작은 불빛으로 조금은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딸아이가 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셀프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다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눈빛이 흔들려서 말들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2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나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손에 땀이 맺혀 있던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식빵과 딸기잼을 꺼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올렸어. 아마 별 반응은 없을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커피잔 밑에 작은 봉투를 밀어놓더군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월급 탔을 때 이 돈으로 케이크 사왔잖아. 그때 당신 눈빛을 나는 아직 기억해. 우리 다시 그 눈빛으로 살자. 그 지폐에는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펴는 동안 제 등허리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 있던 것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67세에 경비 시작했어요. 평균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는데 오늘 덕분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한 줄이 어쩐지 구급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순찰이 끝나면 20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펼쳐 표시펜으로 단권화하고 모르는 용어 옆에는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지식이 돈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더군요. 물론 집 안의 파도는 한 번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컴퓨터가 너무 느려 발표 영상 편집해야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거칠게 튀어나온 말. 지금 이때에 그게 우선이야? 말끝이 가시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온 침묵이 집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선의 순서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날 우리는 우리 집만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금지 월 3만 원 희망통장 자동이체, 주 1회 가족 산책, 학업 건강 관계 최우선. 네 줄의 원칙이 벽에 붙었습니다.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의 중장년 상담 창구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오래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경력 전환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도 선생님, 지금의 명찰이 선생님을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 명찰을 다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소개받은 교육과정 목록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실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정표를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우리의 수입이야.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연봉과 보너스 이야기가 공기 중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얼마 받냐?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날은 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숫자보다 시간으로 봤지. 새벽 하늘, 딸과의 편집 시간, 아내랑 걷는 강변,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시는 커피. 꽤 후에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의 화살이 허공에서 힘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분명히 났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래 묵혀둔 양복 2벌을 들고 나눔 상자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고 짧게 적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봉투를 닫고 뚜껑을 덮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날 밤 영상 댓글에 새로운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 기준표 만들었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는데도 글자들이 오래 빛났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902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메고 계셨던 경비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놓치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손으로 살아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밤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 날, 낡은 점퍼 주머니에 딸이 끼워준 젤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틀려도 괜찮아 딸 올림. 시험지를 뒤집는 순간 손이 덜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아슬아슬. 그런데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과 순위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이해한 회로가 제게 남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게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아내는 속이 뜨거워서 조심해 하며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설탕의 끈기가 입천장에 닿아 퍼질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누군가와 반을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이 난다는 걸. 그날 밤 삼각대를 창가에 세우고 다시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불빛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끄고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불빛과 내 불빛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빛도 누군가의 밤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켤 수 있는 불부터 켭시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 저는 명찰을 벗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임질 얼굴이라는 뜻이겠지요. 며칠 뒤 딸과 저는 휴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빠, 구독자분 사연 인터뷰 어때요? 우리 또래 자녀들 이야기랑도 연결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한 가지 약속.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속도로 듣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준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사왔던 케이크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기계실과 복도를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저 멀리서 작은 반사판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가끔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인용구가 아니라 생활로 압니다. 평균이 말하는 세상 대신 내가 만들어가는 평균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은 3번 웃고 2번 고마워하고 1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일은 4번 웃고 3번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집의 평균입니다. 집 현관을 열면 딸이 붙여둔 종이가 아직도 반짝입니다. 하루에 1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1번 산책, 월 3만 원, 희망통장 비교 금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명령 완료. 그리고 서랍 속 봉투를 1번 더 만져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과거는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내 손전등 불빛처럼 앞을 비추며 미래는 부엌 식탁 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듯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쇠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통하는 문을요. 제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길을 30초라도 덜 외롭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삼각대 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켜집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어오르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선선한 공기가 거실을 스치고 오래 써서 모서리가 반들반들해진 가죽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치죠. 고무줄을 푸는 소리가 툭 하고 나면 오늘도 제 하루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 이름은 한서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40년을 넘겼고 2아이는 독립했어요. 제 손엔 늘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우리 집 평균이라고 적힌 얇은 종이 한 장.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남의 평균을 겹쳐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상추값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추 한 단에도 집집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듯 돈도 우리 집의 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의 숫자 대신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 바구니 원칙.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부터 우리는 돈을 세 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살림 바구니 먹고 사는 비용, 비상 바구니 병원 수리 실직 대비, 꿈 바구니 여행 배움, 남편이 퇴직할 즈음 비상 바구니엔 6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꿈 바구니엔 저의 오랜 소망 바느질 교실 열기를 위한 소액의 씨앗돈이 모여 있었죠. 둘째, 집다운 집. 우리는 큰 평형 대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겨울 난방비, 각종 수리비 집은 커질수록 돈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저는 주부의 손으로 배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놓고 우리 키울 만큼만 키우자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생활비는 주지 않아도 기술과 시간은 늘 내어주기.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계부를 펴서 함께 목록을 줄이고 다음 달에 채울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갈 때면 아이들은 제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엄마, 검사 날엔 내가 모실게. 돈 대신 서로의 시간을 주고받는 합의. 우리 가족의 작은 헌법이었죠.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은 동네 언덕길 걷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목도리 두르고, 아플 때 쓰려던 돈의 절반은 아프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운동화는 낡을수록 편안해지고, 저는 그 밑창에 저희 부부의 미래가 덧댐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명함. 저는 쉰을 넘기고 자격증 하나를 더 땄습니다. 손바느질 강사 과정. 돈을 벌겠다는 계산보다는 노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로 시작한 작은 수업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한 끼 반찬 레시피를 서로 나눕니다. 제 노후의 수입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도 채워진달까요? 이렇게 쓰니 여러분은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어요. 그때 저는 가계부의 비상 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둔 돈은 나갈 때도 품위가 있었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꿈 바구니는 비워도 돼. 대신 우리가 살아난 뒤 다시 채우면 되잖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의지와 안도가 섞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은 유혹도 있었죠. 친구가 요즘 수익률 좋다며 고위험 투자를 권했을 때 저는 고무줄을 탁 하고 튕기며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평균을 지킬래. 저 고무줄 소리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보음이자 안심 신호였습니다. 남들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것 같아도 저는 1칸씩, 그러나 매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벽에 붙여둔 우리 집 평균표의 하루를 체크합니다. 웃음 3번, 감사 2번, 산책 30분, 지출 기록 1회, 연락 한 통. 숫자는 작아도 꾸준함의 모양은 큽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에 산책을 못하고 어느 날은 아이와 통화가 길어져 지출 기록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살짝 더 채워 넣습니다. 평균은 남이 정해준 기준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리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동네 성당 옆 공원에는 토요일이면 작은 벼룩시장이 섭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느질 교실 친구들과 손수 만든 앞치마와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입으세요. 받아드는 손마다 사연이 달라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내 손이 느려서 김치 국물이 자꾸 흘러 하고 웃으셨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미술가운으로 쓰면 되겠다 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손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 TV에서 또다시 평균 월급이 흘러나올 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계부의 맨 앞장에 쓰인 다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기록으로 산다. 기대 대신 습관으로 채운다. 불안 대신 준비로 나아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전세 올랐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야.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집을 더 찾아보자. 이사 비용은 엄마 시간이랑 발품으로 도울게. 딸아이는 한숨 같던 숨을 내뱉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답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미안함 대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노후의 첫 장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계부의 고무줄을 다시 묶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리고 저녁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식탁 귀퉁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의 평균으로 사는 법. 그 법을 지키다 보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세 바구니가 진짜 위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밤을 어떻게 덜 외롭게 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심장협착 소견을 받았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랍 휩숙이 넣어두었던 비상 바구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줄을 풀 때 나는 익숙한 툭 소리처럼 제 마음도 묘하게 안정되더군요. 돈을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두니 막상 꺼낼 때는 불안보다 준비해두었다는 자부심이 먼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아껴왔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촘촘히 꿰맨 바느질 자국처럼 단단히 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 새 몇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산하려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자 했을 물건들을 한참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우리 집 평균표를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출 기록 1회. 저는 장보기를 끝낸 날마다 영수증을 붙여놓고 아내이자 엄마의 책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합의로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불평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딸은 직접 반찬을 만들며 엄마, 된장국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아들은 배달 알바를 하며 이번 달 교통비는 내가 낼게.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균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느질 교실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에 나오는 70대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정 씨, 지난번 앞치마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사위한테 줄 파우치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바늘을 꿰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천 조각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은 통장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노후의 외로움은 손끝에서 풀린다는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또 올랐어요. 저희 부부가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가 당장 큰 돈은 못 줘. 대신 이번 주말에 같이 발품 팔아서 더 나은 전세집을 찾아보자.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발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부동산을 돌며 집을 봤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시간이 더 큰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돈뿐 아니라 함께 써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자꾸 멈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평균이지. 하루에 30분 함께 걷는 이 시간, 평균 월급, 평균 연금보다 훨씬 값진 우리 집의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바느질 교실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슬픔을 견디려 오고, 어떤 이는 손자에게 줄 앞치마를 만들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로 꿰매는 건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원증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렸던 날들도 있었지만 저는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와 바느질 교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준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평균을 세워보세요. 저는 오늘도 작은 바늘 하나로 제 삶을 꿰매며 그 평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라는 말, 과연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지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봐야 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7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9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 그러니 대부분이 속한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 가까이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물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7%였는데 수치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의료비 같은 노년층 필수 지출 품목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 가구의 소비 중 40% 이상이 건강 관련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액 평균은 약 62만 원 수준이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30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들어간다는 통계청의 노인가계 지출 자료를 떠올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해외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낮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금 제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치인 6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제 비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현실도 고령층에게 불리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로조건 역시 불안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노년층 재취업은 주로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며 이는 가계 소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60대 이후 계층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집단은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우울감, 고립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주관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22에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과 행복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삶의 만족도 역시 유지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부양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 간 부양 실태와 인식 조사 2023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낀 세대 문제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도와야 하는 50대, 60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6%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 비중은 인구 비중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고령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건강비용의 급증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중위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까지 겹치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해 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대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절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는 4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시설관리뿐 아니라 행정,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고령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간호사생활지원사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고, 부산시는 50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영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매년 수천 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 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네 단위로 묶어 제공합니다. 덕분에 노인이 병원 요양원 집 사이를 전전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현금 급여 또는 서비스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을 택할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해외의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와 가족 돌봄 보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의 삶은 한결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공적 안전망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강화될 때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작은 실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에 우리 집 평균을 적어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졌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숫자가 아닌 관계와 준비로 단단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담긴 빛바랜 사원증이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내일의 작은 등불을 밝히려는 듯 꼬깃꼬깃한 가계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 날들에 대한 미련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하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같았을지언정 마음이 향하는 길이 달랐기에 노년에 마주한 삶의 풍경 또한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인생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지나간 날들의 영광에 갇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남들의 소식에 자신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젊은 날부터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로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계부를 매일 밤 펼쳐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깔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네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손수 가꾸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손을 보며 한숨 지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는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웃들이 마련해 둔 제도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으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소박한 열정,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비교의 그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지도 마십시오. 누군가는 낡은 사원증을 붙잡고 눈물 흘렸지만 누군가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느 길로 발걸음을 옮길지 스스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평균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삶의 온기를 스스로 지켜나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신 선생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서러운 눈물에서 감사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초라한 하루가 아닌 소박한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잘 살아왔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시대의 모든 어르신들께 인사 올립니다. 요즘 뉴스에 마음 아픈 소식이 참 많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쓸쓸한 식사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 안성에서 한 할머님께서 곰팡이 쓴 반찬으로 버티다 탈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에서는 90이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직접 불린 쌀로 밥을 짓고 정갈한 반찬을 차려 드시며 청년처럼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같은 현실 속에서 어째서 한 분은 쓰러져 가고 한 분은 빛이 나는 걸까요? 건강은 밥상에서 나온다는 그 당연한 말이 어르신들의 노년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90살 어르신의 밥상에 숨겨진 진짜 장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고 나의 남은 날들을 존중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전남 순천의 오래된 주택가, 저녁이 깔리면 유난히 조용해지는 골목 끝집이 있습니다.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작은 전기밥솥에 증기가 하얗게 피어오르죠. 그 집엔 올해 90을 맞은 최영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로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 그 오래된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썼던 가장자리에 잠금이 간 하얀 도자기 밥그릇, 그릇을 손에 쥘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최할머니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서류 냄새 밴 사무실, 끝없는 민원인들의 사연 속에서도 늘 자리를 지켰죠. 퇴직 후엔 연금이 매달 180만 원가량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쌀 사고 전기세 내고 약값을 충당하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돈 나가는 게 더 무섭다. 그 말이 어느 날 일기장에 적혔습니다. 할머니는 늘 밥이 보약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후에도 몇 끼를 정성껏 차려 드셨습니다. 냉장고 안엔 손수 담근 깨십장아찌, 며칠 전에 삶아둔 고구마, 그리고 새벽에 시장에서 사온 풋고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간장 한 숟갈에 버무린 오이무침,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웁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기 전 할머니는 꼭 그 오래된 그릇을 쓰다듬습니다. 영감이랑 같이 밥 먹던 그릇인데 이게 참 오래가네? 그 말 끝엔 늘 잔잔한 미소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미소 뒤엔 불안함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허리가 굳어 일어나기 힘들었고 마트에 가는 길에 발목을 헛디뎌 며칠 동안 꼼짝도 못했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몸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냉장고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찬밥 반 공기와 김치 몇 조각. 그래도 그 그릇은 비었습니다. 밥은 남기면 안 돼.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찬밥을 태워 천천히 삼켰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시죠? 김장할 때 내려갈게요. 응, 나는 뭐 괜찮지. 밥 잘 먹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집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통 2개, 오래된 그릇 하나,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2025년 봄, 순천도 예외 없이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젠 오이도 금값이에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시장 대신 동네 푸드뱅크에서 반찬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창피해서 주변 눈을 피해 새벽 시간에 몰래 다녀왔죠. 이 나이에 이런 도움 받는 게 창피하지요. 그래도 배는 채워야지. 그 말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았습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독거노인 영양 결핍 급증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 자막이 뜨는 순간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밥 한 그릇, 멸치볶음, 김치 2조각. 이게 전부였습니다. 순간 그 오래된 그릇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등의 주름마다 세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자 그릇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야지. 밥을 해야 마음이 편하지. 할머니는 천천히 쌀을 씻고 찬물을 붓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쌀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쌀알들이 내 하루 같은 거야. 흩어져도 결국은 밥이 되지. 하지만 그날 오후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죠. 이놈의 세월은 왜 이렇게 빨라?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 그릇 속엔 비어있는 밥 대신 지난 세월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웃던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던 소리, 그 모든 게 그릇 안에서 아득히 되살아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천의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그릇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전기포트를 켜 끓인 물로 라면 한 봉지를 끓였습니다. 라면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녀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영감, 오늘은 라면이야. 이것도 괜찮지? 할머니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떨리는 입술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식탁 위엔 다시 그 오래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로 그릇 가장자리엔 미세한 금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금이 마치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말 못할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던 그날, 최영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밥을 지으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허리가 펴지지 않았죠.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식탁 모서리에 몸을 기댔지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짧은 소리 하나가 고요한 집 안을 찢었습니다. 그릇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반쯤 흘러내린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영감, 나 이제 진짜 혼자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부엌 한켠엔 밥 냄새 대신 양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대답이 없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탈수와 영양실조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린 거를 맞으며 할머니는 부서진 그릇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릇이 깨지니까 마음이 허하더라. 평생 같이 살던 친구 같았는데 이번 4일째 되던 날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건 힘들어요. 요양원 가자요. 거기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순천의 봄빛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가 차려준 밥보다 내 손으로 짓는 밥이 더 고맙다. 그게 내 하루였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부서진 그릇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조각난 그릇 사이로 비춰지던 부엌 불빛, 그리고 그 불빛 속에 서 있던 자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은 요양원 대신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문 앞에 도시락이 배달됐지만 할머니는 그 도시락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밥이 아니야. 내 냄새가 안 나.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쌀을 씻고 밥솥에 물을 붓고 그릇장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서진 그릇 대신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울처럼 빛바랜 금속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래, 이제 이 그릇이 내 새 친구다. 할머니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된장국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무청을 잘게 썰고 멸치 육수를 낸 국물에 된장을 풀어 넣자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보리밥 한 공기, 고등어 한 토막, 오이무침 한 접시. 그렇게 다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식탁 위엔 깨진 그릇에 조각 한 조각이 조심스레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같이 먹자.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씹을 때마다 그동안의 세월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어 물기를 닦고 창가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노트를 꺼내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혼자 밥을 지었다. 밥이 뜨거워서 좋았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이 내 몸을 살린다. 밤이 찾아오자 부엌 불이 꺼졌습니다. 순천의 고요한 골목을 따라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에선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자막이 또 한 번 흘러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됐지. 잠시 후 손을 뻗어 창문 옆 선반에 올려둔 오래된 그릇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각을 천천히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함께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웃음, 아이들의 젓가락 소리, 그 모든 기억이 다시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난 아직 괜찮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렀을 때 할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앞에는 다 먹은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 옆엔 깨진 그릇 조각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의 삶이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다듬은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던 그는 그릇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깨끗이 닦인 그릇들, 그리고 그 옆에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내 하루였고 그릇은 내 인생이었다. 내가 떠나도 밥은 꼭 지어 먹어라. 밥이 사람을 살린다.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을 조심스레 감싸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그 조각은 유리 진열장 안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밥상의 향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 바다와 산이 함께 보이는 작은 주택.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이 집의 주인 정혜수 씨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들이마십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반짝이는 새 밥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밥그릇은 10년 전 은퇴하던 날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릇이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새 그릇을 개봉했죠. 흰색 도자기 표면에 얇은 금태가 둘러진 단정한 그릇. 그는 그 안에서 인생의 균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평생 서울의 대기업 물류팀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던 날들이 수십 년, 퇴직을 앞두고는 매일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부터 꾸준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벌써 연금을 들어? 하며 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매달 30만 원씩 20년을 불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지금 그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5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은 전세 대신 작은 단독주택 구입, 나머지 절반은 저위험 인덱스 ETF와 채권형 펀드로 나눠 투자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남들처럼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건강은 내 손으로 지킨다. 하지만 노후의 평화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은퇴 첫 해, 정혜수 씨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매일 함께 출근하던 동료들이 사라졌고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밥만 씹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 맞을까? 텅 빈 거실, 지나치게 조용한 시계 소리, 그 정적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 그는 자신을 지탱해준 것이 바로 그 새 밥그릇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밥은 차려야 했어. 그게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곧 강릉 노인복지관의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 요리법을 배우고 서로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정임 할머니가 혼자라도 밥은 꼭 해먹자고 말하던 날, 정혜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혼밥을 고독이 아니라 일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2025년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의 생활비도 점점 압박을 받았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계란 한 판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식비 예산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 이상은 안 넘긴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 그는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제철 식재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변화가 그의 건강까지 바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깨씹, 바다 근처에서 잡은 제철 고등어, 그리고 된장을 푼 보리 된장국 한 그릇. 그는 그렇게 매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원비도 줄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식사 관리가 아주 잘 되셨네요. 요즘 70대 분 중에 이렇게 건강한 분은 드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결은 밥이에요. 밥이 제 하루를 지켜줍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오전엔 텃밭 일, 오후엔 요리 모임, 저녁엔 책 한 권과 보리차 한 잔, 그리고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의 첫 문장은 늘 같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었다. 밥을 지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병이 나서 혼자 못 살게 된다면? 그 불안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누가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준비 하나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2025년 5월 정부가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원 인상안을 발표했을 때 그는 그 돈을 전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아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돈으로 적금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이웃집 노인 부부가 냉방비 부담으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티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됐겠지.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밥만 짓지 말고 누군가의 밥도 함께 짓자. 정혜수 씨는 그날 이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따뜻한 밥상 나눔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강릉 노인복지관의 작은 부엌 한 켠을 빌렸습니다. 주방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커다란 냄비 하나, 그리고 반짝이는 그의 새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이제 개인의 식사용이 아니라
그가 함께 밥을 짓는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쓰였습니다. 첫날엔 3명뿐이었습니다. 이웃의 75세 이순자 할머니, 독거 중인 80세 윤창호 할아버지, 그리고 봉사자로 온 60대 자원봉사자 1명. 정혜수 씨는 직접 손질한 생선과 된장국을 내놓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보리밥 정식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밥 한 숟가락 먹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를 말하기. 그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요? 아침에 누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그것도 좋은 일 맞지요? 그럼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날 모임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매주 참여 인원이 늘어나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자였지만 밥상 앞에서는 함께였습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고 정혜수 씨는 늘 밥을 지었습니다. 그가 밥솥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김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2025년의 여름 전국적으로 폭염병보가 이어졌을 때 정부에서는 노인층의 냉방비 지원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그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꼭 돈으로만 오는 게 아니지. 그는 복지관 냉방이 잘 되는 공간을 빌려 밥상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냉방비를 걱정하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요즘은 집에만 있으니 입이 굳었는데 여기 오니까 살겠어. 그 말을 듣던 정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엔 텃밭, 점심엔 밥상 모임, 저녁엔 일기와 회계 정리. 퇴직 후 한때 느꼈던 공허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지. 내 인생 이막은 사람과 밥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요리하던 부엌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휴가 차 강릉을 방문했다는 청년.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는 27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런 모임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거예요. 정혜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난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반짝이는 밥그릇 하나.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밥그릇은 내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릇이 되었구나. 그 후 그는 모임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혼자서도 함께 밥상, 그리고 강릉시청이 지원을 받아 복지관 공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받아 재료를 구입했고 참여 인원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연금으로 먹을 밥 한 끼를 덜 먹으면 누군가의 하루가 버틸 힘이 되잖아요. 그의 이야기는 강릉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퇴직 후 밥으로 인생을 나누는 남자.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진짜 어른이다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창한 일 아니에요. 그냥 밥을 지은 것뿐이죠. 2025년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정혜수 씨는 모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밥상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밥을 지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말에 누군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그 반짝이는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흰 쌀 한 줌을 담았습니다. 이건 내가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약속이야.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엌엔 늘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봄이 오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그때 만들었던 밥상 모임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쓸게요. 혼자서도 함께 밥상.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날 저녁, 창밖에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지었습니다. 쌀이 익는 동안 부엌엔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 위엔 반짝이는 밥그릇이 다시 올려졌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밥그릇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내 삶이 다시 시작돼. 밥을 먹고 난 뒤 그는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늙으니 밥이 마음을 지켜준다. 밥은 혼자 먹어도 혼자가 아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의 삶은 혼자여도 따뜻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릉 바닷가 어딘가 저녁 7시가 되면
부엌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반짝이는 밥그릇을 닫고 있습니다. 그 밥그릇은 오래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엔 평생을 준비해온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8%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노인 10명 중 4명은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령으로 갈수록 빈곤의 정도는 더 심각해져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인 약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별 격차도 큽니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며 전체 빈곤 노인 중 여성의 비율은 약 60%에 이릅니다. 이처럼 노년층은 그 자체로 빈곤 위험군이며 특히 고령 여성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9%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이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완전한 고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가량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혼자 사는 노년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통계만 보아도 노인의 빈곤과 고립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강과 식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노년층의 영양 상태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20% 가까이가 영양실조 또는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식사량 감소, 구강 건강 저하, 삼킴 기능의 약화, 인지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스로 식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장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단백질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노년의 면역력과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시기부터 식습관을 관리해 온 사람들은 노년기에 신체 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되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먹어왔느냐가 나이 들어서의 건강 수준을 좌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노년기에 흔히 동반되는 주요 질환으로 청각 손실, 시력 저하, 관절염, 폐질환, 당뇨, 우울증, 치매 등을 꼽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영양 부족은 이러한 질환들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즉, 노년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질병 예방과 직결되는 하나의 치료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영양 부족이 사회적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보다 간편식이나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와의 식사 빈도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느냐, 함께 밥을 먹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년의 심리적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일치된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영양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체중 변화, 근육량, 식사 빈도, 섭취량 등을 꾸준히 기록하면 영양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검진을 넘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년층은 여전히 빈곤과 고립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식사라는 작은 일상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자산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의 축적이며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통계로도 확인하셨듯 준비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 숫자와 연구들 속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그 밥 한 그릇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본 비극적인 이야기와 반대로 준비된 삶을 통해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사례를 떠올려보며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준비의 유무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강화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돌봄,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로움과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생계비 보조가 아니라 식사와 건강, 주거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순천시, 광주 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반찬 나눔 사업과 밥상 나눔 봉사, 그리고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식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함께 식사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작은 예산으로도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뀌고 있는 셈이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밀스 온 휠즈는 대표적인 고령층 식사 지원 제도입니다.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매일 직접 조리한 식사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돌봄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노인의 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영양위험 노인에게 개인 맞춤형 식단을 빠르게 설계해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 상태와 질환 이력에 따라 하루 영양 섭취량을 조절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질병의 재발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밀클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사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로당 문화와 유사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한 영양관리 모델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의 체중, 근육량, 식사량, 활동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영양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 변화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 병원 방문 전에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워치나 건강 앱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건소와 연동되는 형태로 확대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 식사를 단순한 끼니가 아닌 삶의 중심에 두는 사회적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양 돌봄 예산을 확실히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꾸준한 식사와 정기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망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지역 농가와 협력해 잉여 식재료를 복지관 급식소로 보내고 젊은 세대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세대 통합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 복지뿐 아니라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 간호, 식사 지원, 심리 상담을 하나로 묶은 통합제가 돌봄 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서비스가 나뉘어 있어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돌봄과 식사, 건강관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서비스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서류 제출 대신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절차를 마련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국가가 대신 밥을 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밥을 짓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의 밥상을 챙겨주는 마음이 없다면
정혜수 씨처럼 따뜻한 노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관점에서 혼밥을 줄이고 공동 식사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교회, 주민센터, 학교 급식실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개방해 세대와 세대가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마을 밥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복지는 제도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의 복지는 밥상에서 완성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닌 함께 먹는 밥이 노후의 품격을 지키고 삶의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는 그 한 끼를 소중히 대하고 그 밥을 함께 나누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그릇의 밥이 식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은 저물고 또 새벽을 맞는다. 뜨거운 밥김 속엔 눈물도 있고 굳은 손마디마다 하루가 숨쉬고 있다. 누군가는 그 밥을 혼자서 지었고 누군가는 함께 나누며 웃었다. 밥이 식는 시간, 그 짧은 틈에 우린 서로의 온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난 두 사람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90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꼭 쥔 채 세상과 맞서며 밥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겐 그 모습이 슬프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반대로 강릉의 정혜수 씨는 새 밥그릇을 들고 사람들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웃음이 있었고 그 밥 한 그릇이 이웃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는 혼자 남은 밥상, 하나는 함께하는 밥상. 둘 다 인생의 끝자락이었지만 그 온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언젠가 그 두 갈래 길 중 하나에 설 겁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식어가는 밥상 앞에 앉을 것이고 누군가는 따뜻한 밥 냄새 속에서 이웃과 웃으며 삶을 나눌 것입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밥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나는 누군가의 밥상에 따뜻한 자리를 내줄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건 하루를 다짐하는 약속이자 스스로를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는 크게 벌거나 멋지게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내 손으로 밥을 짓고 그 밥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식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밥 한 그릇은 인생의 결과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깨진 그릇을 쥐고 살던 할머니처럼 삶의 무게를 버티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혜수 씨처럼 내가 먹는 밥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인생이라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노인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매일 밥을 짓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삶, 그 속에 진짜 장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100세를 살아도 외롭지만 누군가는 80을 살아도 사랑받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떻게 하루를 살아왔는가, 그 한 끼에 얼마나 정성을 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밥상으로 따뜻함을 데워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보다 더 큰 힘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도를 바꾼다면 우리의 손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먼저 이웃에게 밥은 드셨어요? 한마디 건네는 일,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도시락 한 통 전해드리는 일, 그리고 내 밥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 이 단순한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식으면 다시 데울 수 있지만 마음이 식으면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밥상 위에 다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그 김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지으셨나요? 그 한마디 안부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혜수 씨처럼 서로의 밥그릇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밥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